본 토론은 20분간만 진행되며 가차없이 방송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40%는 유럽 EU 회원국 가입할 때 그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주장한 게 채무비율 60%인데 우리는 왜 40%냐 하면 고령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연금 적자 10%,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 10%. 그래서 우리는 40%에 맞춰서 지금까지 재정 운영을 해왔던 거죠. 그거 무슨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게 왜 그러냐면 IMF라는 그 국가적 경제난을 거치면서 그것을 또다시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나머지 어쨌든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살자 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 MB 때부터 IMF 는 40%로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IMF는 외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외채가 많아서 연동되는 거지. 연동되는 거라고 이렇게 묶어서 판단을 하면 되지 않죠. 그러면 뭐 지금 뭐 그리스 꼴 나냐 베네수엘라 꼴 나냐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 확대를 하자고 할 때 100% 200%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거를 100% 200% 하자는 것처럼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박근혜 정부 때 재정비율 30몇 % 넘을 때 대통령은 나라비 다 틀어쓴다고 복화 샌다고 막 엉망이라고 왜 비난했어. 그때는 자세히 모르셨겠지.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거든.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 위기는 글로벌 경제 위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도 높고 글로벌 경제 위기이고 우리 혼자서 호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경제 불황인 거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그러면 그 결과 소득은 불균형 되잖아요. 점점점. 그럼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출입 대외 의존도가 80%대예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90몇 프로 찍고 IMF 때 100% 넘고 겨우 지금 관리해서 이제 80%대인데 GDP 대비 수출입 의존도가 80%인 국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우리보다 막 더 높은 비중을 가진 사람들은 다 뭐냐? 국민 숫자가 2천만 정도 되지 않는 소규모 국가들이 룩셈부르크 뭐 이런 나라들이고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우리 경제 구조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이런 겁니다. 내수가 취약해요. 우리 집을 짓는데 집이 아기돼지 삼형제 그 지프로 지은 집 비스무리해. 태풍 불면 대외 바람 한번 불면 우리는 집 훌러덩 다 남아가. 그걸 어떻게? 그런데 미국은 대외 의존도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부채가 엄청 규모가 커요. 부채 규모 200% 넘는데 그런데 걔들은 왜 괜찮냐? 대외 의존도가 20% 30%거든. 콘크리트로 내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밖에서 태풍이 불어도 이 집이 안 넘어간다는 거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 인정하시는 그렇죠. 거죠. 인정하면 엄청 높죠. 우리 경제를 어떻게 부양할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 대외 부양을 의존도 높을 수치는 절대 안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무리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에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소득주도론이 이게 이제 소득 성장을 돼서 이걸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성장과 소득 이 순환을 같이 가지고 서서히 경제 구조를 이렇게 이동해 와야 되는데 수출을 이만큼 해서 먹고 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인데 반도체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이 높았던 거지. 나머지 이미 수출 품목들은 다시 이미 전부 다 부진하고 있는 환원시켜가지고요. 예. 지금 40%에서 아까 얘기하시는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국가에서 재정 건전성 40% 이것도 지금 통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41% 만약에 됐다 42% 됐다 그게 지금 차츰차츰 완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정부 재정 지출 확대 내용들을 바라보면 이게 경직성 비용, 장기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죠. 아동들한테 주는 비용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노인들한테 주는 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결정해버리면 뭐 한다? 줄지 못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65세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계속 20만, 30만 줘야 돼. 근데 국가 재정 확대라는 것은 한번 늘어놓으면 다시 줄이기 어려워요. 그럼 줬던 거 도로 뺐을 수 있나? 못 뺐거든.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확대 증가 폭이 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인구 구조상 특히나. 일단 그걸 우려하는 거죠. 뭐 확장적 재정 지금 뭐 그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우리 국내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이게 글로벌 경기에 또 맞닿아 있는 것이고 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일단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국민한테 지어줘야 그게 이제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 그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IMF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
우리 뭐 추경도 해라, 확장적 재정을 좀 투입해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왜 꼭 40%를 고집해야 된다. 이거는 뭐 역사를 또 전재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40%에서 뭐 41% 되나 45% 되나 저는 그거는 크게 국가가 그걸 리스크 관리만 하면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확장적 재정을 어디까지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 확장적 재정을 할 때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우리 그때 박근혜 정부 그거 할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도 증세에 대한 그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재정을 늘리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증세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증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전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빚을 좀 내더라도 재정 투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말씀처럼 복지 예산 같은 그런 고정 예산에 쓰기 시작하면 1, 2년 투입하고 끝낼 수가 없고 다시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줄일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한번 복지 예산이 늘어난 건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 빚을 내서 투입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합의가 전제돼야 되고 그 규모는 정말 혁신을 바탕으로 한 어떤 뭐 기술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말 경기 부양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가 돼야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네. 또 증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증세 안 하고 경기 부양할 수 있어. 그 확장적 우리 작년에 재정 할 수 있어요. 우리 재정이 얼마나 이어 남았는지 아십니까? 남았죠. 남았는데 그 세수가 2017년 엄청 늘 남았고 세수가 2018년 남았지만 지금 올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라든지 모든 게 그렇지. 경기 침체로 가면서 안 거치는 작년에 구조로 늘어난 건 접어들어요. 맞죠. 작년에 늘어난 늘어났죠. 만큼 아니 쓰면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세수가 예상보다 평균보다 8.7%가 더 거쳤어요. 작년 한 해. 2017년 네. 24조 원, 2018년 32조, 그래가지고 1조 원, 이게 2019년 100억 원. 8.7%가 더 거쳐져가지고 네, 정부 이제 주머니에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올해는 상반기까지 딱 끊었을 때 분기별로 끊었을 때 이미 0.3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 그만큼 못 가고 있어요. 쪼그라드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세수가 과거와 같지 않고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모두 의견인데 특히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오늘 IMF도 500조 정도 빵꾸 날 거라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미중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우리가 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막 줄 세우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재정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왜 어떤 재정 리가 관리가 올리가 잘 못 된다고 모른다. 자꾸 그 순환론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경기 지금 40%도 아니지 않습니까? 40%안 넘었다고 발표됐잖아요. GDP가 이게 좀 늘어나는 조정을 해서 걸로 아니, 그러니까 개정해서 우리가 그 1% 2%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 생각해요. 5%가 줄었어요. 지금 35.5%대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된 그 기준으로는. 그러면 거기서 40% 정도 늘리자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젊은 애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주자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복지 예산으로 아니 소득 한다는 불균형을 거는, 네.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소득 불균형 지금 요새 못 들으셨어요? 그 노인들은 괜찮은데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왜냐? 지금 재정으로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언제까지 때려놓을 잠시만 거예요? 제가 하나만 네. 얘기해 줄게요. 지금 의무지출이라 가지고 법에서 명시해가지고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복지 비용이 2015년 전체 지출 중에 46.4%였는데 작년으로 기준 50.7%로 한 2, 3년 상간에 한 5%씩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좀 늘었죠. 국가 재정 5% 근데 그게 엄청 OECD 빠른 건데. 평균은 얼마나 돼요? OECD 평균. OECD 평균 국가로 우리가 분류해가지고 선진국들하고 경제 구조가 다른데 그렇게 재정 지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00%가 넘고 220%, 미국은 100%가 넘는데 그럼 가들은 우리 그럼 가들처럼 해 더 빚내서서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못 자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겨우 40%예요. 40%고 아니, 자, 40%라는 건 229% 내가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기축통화국 돈을 찍어내서 그 외국에서 그것을 달러와 뭐 엔화, 유로와 같이 통화에서 인정되는 그 기축통화국 그 세 나라를 빼고 나머지 국들은 대부분 다 헌법에다가 그리고- 명시를 이렇게 하고 그들이 헌법에 명시를 했다니까 뭐라고 빚은 60% 넘지 말아라고 헌법에 명시한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헌법에 명시된 스위스라든지 그런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해야지
기축통화국이라든지 경제 구조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제 입장은. 아니 어느 나라가 지금 자, 제가 60% 넘지 말라고 헌법에 돼 있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34개국 가운데 국가 채무 비율 60% 이내 관리, 채무 준칙을 법률에 명시한 나라가 23개국, 스페인, 독일, 헝가리는 아예 헌법에 못 박았다. 저 찾아왔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럼 뭐 이 우리가 한국조세재정 기사가 결론적으로 다시 뭐 버젓이 나 있는 40% 걸 얘기냐니까 찾아온 거고. 40%는 안 넘었고 내년에도 자, 안 넘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넘을 거라고 지금 자, 할 수가 제가 드리고 없어요, 싶은 지금. 이야기는 그거예요. 유료화를 안 쓰는 유럽, 헝가리 뭐 이 채무 비율 전부 다 기준을 50%로 정해놓고 이미 OECD 그 34개국 중에 23개국이 헌법에다 명시해서 국가 채무 비율 50%안 넘으면 되겠네요. 명시하고 50%. 근데 우리는 왜 40%를 정했는가를 충분한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자 그것이 아니, 내부 토론 그러면 없었다고 다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내부 토론 그러니까- 이루어졌다고 누가 인정해요? 아니 나그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IMF를 겪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아무 토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토론? IMF 때 극복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재정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정부에서 아무 논의가 그건 없었을 IMF 것이라고요. 직후의 문제죠. 지금 IMF 직후도 아니지, 아니잖아요. IMF 이후에 글로벌 직후도 금융 위기가 아니고요. 자 세계 경제 순환을 봤을 때 1998년, 99년에 IMF가 왔어요. 우리한테 그죠?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다 10년 주기설을 이야기했을 때 2019년인데 지금 미중 구역 갈등이 생기면서 이 10년 주기설이 또 한 번 세계 경제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충분하게 토론하고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나 40% 하지 국지 재정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몇 프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돈을 쓸 건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부처가 정해놓은 기준을 없는데 이게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엎을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 협상의 어떤 공론화의 과정 이게 재정 여건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어떤 판단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정부 부처와 청와대와 이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가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왜 45%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홍남기 총리 부총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반대로 거죠. 생각을 하면 이때까지 충분히 40이나 45%냐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정사실화 받아들였던 거지. 황보윤 근데 인정하는 그거는 어쨌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논의화해서 어쨌든 아니, 그거는 너무 그 웃긴 당시 게- 상황에 의해서 아니, 너무 오랫동안 웃긴 우리가 게 40%로 관리를 대통령이 해왔던 거지요. 예.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었어. 비판했었고. 그 기준이 네. 무슨 근거로 그건 또 달라지냐는 그 거지. 당시와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뭐 말씀을 드리자면 아 내로남불이야. 아이 그리고 그- 지금 국가 그리고 이러면서 지금- 빚을 내면 빚 내면 외상하면은 사돈집 소도 잡아먹는다 그랬다. 이 뭐라고 전제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국가 재정에 있어서 지출, 그러니까 빚이 채무는 일반 개인의 채무와는 달리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채무라는 건 국가가 돈을 쓰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나가요? 그 빚이 아니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국내에 지금 이번에 있잖아요. 추경이 얼마- 가계소득으로 이전되는 거라는 그 아니, 인식 자.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빚, 증세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리고 지금 봐봐요. 뭐, 지금 네. 제가 정부가 지금 추경을 하자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회로 돌아오는 이유가 추경에 돈 풀어야 되니까. 자, 내놓은 예산안이 6조 7천억이야.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전부 조사 다 했어. 땜질 추경 3조 2천억 삭감하겠대. 절반 띵을. 왜? 말도 안 돼 쓸데없는 쓰겠다는 거지 지금 봤을 때. 아니에요. 저도 그거 봤어요. 최대 제가 의원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보험기금 그 그런 부분에서 거. 뭐 삭감하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는 것도 추경 안이라는 것도 이미 확장 재정을 하겠다 하고 던진 안조차도 준비가 안 된 타당성이 굉장히 부족한 예산안이라는 그건 거죠. 뭐 바른미래당 최이배 위원장의 의견이죠. 예산결산 특별위원이고 이 사람도 회계 위원이시죠.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공부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만든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그건 정당에서 결과를 이름 국회에 들어와서 입장을 발표할 거면 국회에 국회에서 들어와서 얘기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당 입장을 발표할 거면 충분한 준비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경제가 우리는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뭐냐하면 IMF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난 국민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숙고해서 이게 대통령 한마디에 의해서 40%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여야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되잖아요.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게 이제 사과하세요. 사과를 하면 재정 제안을 재정 받든가. 그러니까 세금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명확하게.
없죠. 국채 발행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삼조 국채 빚내자는 발행하자고. 거지. 빚내자는 거잖아요. 빚내자는 거 그건 대책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빚내서 아니, 빚내서. 그 증세 없는 복지 하자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중들이 얘기 증세 없이 없지. 그냥 채권 찍어가지고 하자. 아, 채권 찍는다는 빚내자고 개념도 합니다. 그냥 네. 이게 다시 얘기했잖아요. 네. 빚 내자는 의미를 개인의 빚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리고 빚 중에서도 왜 우리가 개인이 아니 근데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 부도가 있지. 국가의 빚은 국민에게 간다 이런 논리는 좋은데 이제 뭐 우리 결국 이제 40%가 맞냐 아니냐 아니 이건데 40%도 정확하지 않은 게 네. 공기업 부채까지 다 하면 이게 60%가 넘어요. 국가 채 D3예요. 공공채. D3 그렇지. 공공 그것도 부채로 포함하고 보면, 네. 외국에서는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또 거기서 반박을 하자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우리는 포함시켜요. 그렇죠. 근데 OECD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그러면 우리는 있다. 국채 비율이 더 낮아질 아니, 거예요.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하더라도 공기업들 지금 비율이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서 뭐 자본외교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말아먹어서 지금 공기업 부채 비율이 엄청 점점 높아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일본이 6%대, 영국이 1.5%인데 우리는 34%예요. 공기업 부채가 전체 부중에 차지하는 것 중에 그게 34%나 되는데 200%씩 채무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6%밖에 안 되고 영국은 1.5%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도 상상 이상으로 타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아니,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D3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저희 있다. D3가 60.4%입니다. 2018년 그렇죠. 60.4%예요. 넘지. 그런데 다른 일본이나 기타 국가들은 다 70%, 80%예요. 뭐 국가 예, 그거는 뭐 부채 비율이 아예 제가 공기업 가지고 부채 있는 비율이 아니라 자료냐면 D3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요. 맞아요. 그건 제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뭐 이 부분 연금 지출에 대한 부채를 호주가 생각하면 64.6%고 국가 아니 채무가 호주가 72.7%고요. 영국이 93.9%, 캐나다가 118.3%, 일본이 249.9%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D3는.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공용 기준이에요. 아니 알고 있어요. D1, 네. D2, D3,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D1이고 그 빚이 네. 그다음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D2고 그다음 D3는 공공기관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난 빚인데 무슨 말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근데 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잠깐만, 지금 내가 채무가, 찾은 자료가- 국가 채무가 우리가 보통 600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900조 넘어. D3까지 했을 때 900조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 부채로 얘기되는 것은 지금 1,700조예요. 1,700조.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좋다. 낙관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도 된다. 국가 채무 개인 채무가 다르다. 이렇게 볼 문제도 지금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위기 때보다 지금 더 취약하다는 이유가 개인의 채무가 지금 너무 많아요. 개인의 채무가 600조 개인 채무 누가 규모인데 만들었어요? 이 리스크 관리 안 되는 개인 부분들이 채무 왜 세입자들 있잖아요. 세입자 200조 던 거 1,500조로 만든 거 누굽니까? 은행에서 빌리지 않고 그거를 지금 따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대책을 2년간 세워야 될 짓거나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지금 어렵게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아닙니까? 문제도 박근혜 정부가 결국은- 잘못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집권했다며. 해결한 게 뭐야? 아 그래서 그 문제를 빚내서 해결하는 소 방법도 잡아먹자는 거 아니야 지금? 국가 채무를 늘리더라도 가계 이전해 주자는 거예요. 그 소득을 지금 가계 이전 얼마씩 해가지고 가계 이전할 겁니까? 진짜 뭐 제가 볼 때는 옛날 말에 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러는데 도대체 공적 자금을 얼마나 투입을 해서 가계 부채 1억 이상씩 있는 걸 어떻게 갚아줄 거예요? 주세워가지고 1억씩 나눠주세요 차라리 채권 찍어가지고 부도나지 않겠다게 하는 거지. 그 그거를 국민들을.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거 몇십만 원씩 연금 지원하고 몇십만 원씩 일자리 자금 지원하고 몇십만 원씩 실업 자금 지원해가지고 그 개인이 지금 지고 있는 우리 지금 개인 부채가 얼마죠? 1,500조. 엄청 많죠. 아니 1인당 개인 부채. 그 나누면 정확한 되겠죠. 숫자를 1,500 모르겠는데 조를 나누면 되겠지. 그걸 어떻게 국가에서 그럼 1,500조를 찍어 채권 내 가지고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1,500조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방법이 뭐 있어요? 경기를 부양해야죠. 경기를 경기 부양을 뭘로 해? 투자를 하게끔 만들고 경기가 글로벌 살아나면은 투자를 안 해. 버는 돈이 많아지면 사내유보금 얼마인 줄 알아요? 950조예요. 해결이 돼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왜 아니, 투자를 안 해? 국가의 기업 경제 투자 안 해. 비전을 밝혀가 투자할 곳을 알려줘. 기업들한테 국가의 어떻게. 또 하나 4차 산업 좋아하시네 전진영 의원.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거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버, 뭐 택시들 보고 플랫폼 사업 4차 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도 일자리 못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래서 대책을 논의를 아니 그래서 아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도 있고 못 만드는 일도 전혀는 아닌지. 자, 전혀는 전통 아니지. 사-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통 산업은 어떻게 할 거고 신사업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해야지. 전통 산업에서 우리가 네. 살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니, 전통 우리 철강, 조선, 우리
기본 철강, 조선, 전자 요런 세 가지 자동차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미 전자는 일자리 만드는 거는 힘들다라는 게 판명된 거고 전자가 지금 경기를 약간 부양하고 있는데 된 거고 나머지 네. 조선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전통 산업이 발전할 일자리를 창출할 그럼 뭘로 일자리 창출해요? 다 외국 보내요? 그러면 일자리 아니, 창출 나는 못하면 무조건 그럼 복지 재정으로 아니죠. 아니요. 무조건 한마디만 할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통령 했으면 이런 문제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다 어쩌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비전을 밝히는 게 정권의 할 일이지. 그 답을 내가 왜 가르쳐줘. 자, 이 정부가 그걸로 투표 다시. 정말 경기 부양할 수 있는 혁신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곳에 정부가 확장형 재정을 하더라도 투자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뺑덕어미 외상 빚 걸머지듯 하는 신세 될라.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충분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네. 두 분이 합의 보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좀 통 크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